한의와 양의를 모두 관장하는 백태선 원장님의 한양닥터 6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지한 댓글 2개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현수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약을 화학물질로 오해하는 듯하다. 천연 성분에서 제일 좋은 것만 추출한 게 양약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금도 그냥 약초를 쓰는 그 한약에 비해서 양약의 성분이 뭔가 더 엑기스를 좀 뽑아낸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의 현대의학들 같은 경우엔 전통 약초에서 추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의학의 제일 중요한 약이라 하면 사실은 아스피린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스피린 자체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화학약품이거나 천연약품을 놓고 봤을 때 천연약품은 원형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풀을 갈아서 만든다든지 그 형태 그대로 하고 화학약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 화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 성분만 딱 만드는 게 화학적인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현대의학이 훌륭하긴 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치료하면 굳이 한방이 존재를 안 하겠죠. 하기야 양방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의 효능이 어디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인삼의 효능은 몸에 그 에너지, 열을 내서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 화학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함량이 높으면 좋은 인삼. 그게 함량이 낮으면 안 좋은 인삼. 중하급 인삼.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삼을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만 환자한테 딱 먹이면 인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느냐? 원래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이론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진세노사이드만 먹으니까 인삼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내자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그 한방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 약초에서 아는 성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 우리가 아는 성분에 대해서는 이걸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성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만 가지의 다른 성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피토케미칼이라는 표현을 써요. 식물에 있는 작은 미량 성분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칵테일처럼 섞여서 효과를 내는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실제 여러 실험을 보면 분명히 A약하고 B약하고 섞으면 A약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B약에서 나오는 성분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C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현대의학 쪽은 아직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현대의학이 훌륭하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우리 화학약품이 천연물에서 나왔다면 사실은 뭐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천연물에서 나온 거죠. 추출은 천연물질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또 현대의학이 화학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선입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화학물질이다 하면 내 몸에 나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현대의학 같은 경우에 이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안전한 상태로 그 발매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하늘소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세균성 질환은 양의학적 지식으로 접근해서 치료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감기를 바이러스라는 그 양의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풍한 이 한의학적 개념인데 이제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만 풍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치료가 빠르고 효과적일 거로 보인다. 굳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박테리아 아시죠?
슈퍼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인지 아세요? 그게 굉장히 번식력도 뛰어나고 무섭고 네. 슈퍼맨처럼 강하고 네. 기존의 저 항생제로는 잘 박멸도 안 되고 살을 파먹고 네. 막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슈퍼박테리아라는 의미는 네. 항생제에 듣지 않는 박테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네. 항생제가 개발되기 이전의 박테리아는 뭘까요? 다 슈퍼박테리아네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 슈퍼박테리아로 항생제를 써서 안 죽는다는 이야기는 현대의학에서 해줄 게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무서운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항생제가 안 듣는 균이 있다. 네.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당장 네, 수술이 그래서 안 되죠. 어찌 보면 현대에서 이런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공포가 큰 이유가 슈퍼박테리아를 못 잡게 되면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못하게 돼요. 네. 현대의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예. 네. 왜냐면 수술실에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슈퍼박테리아 그러면 한방에서는 옛날에 감염증을 그 나름대로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균을 다이렉트하게 바로 죽이는 성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금이라는 약재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 살모넬라 같은 우리 위장에 있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균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일단 한방 자체가 우리 몸의 기운을 높여가지고 우리 몸 스스로가 균을 이겨낸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에 있어서 무조건 양방 쪽으로 하는 것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양 한 방이 좀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아요? 협진으로. 네. 몸의 기운도 높여주고 항생제로 또 균도 잡아주고 그러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낫다고 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질환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특히나 대상포진 같은 거 병이 있거든요.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라는 약을 써요. 그러면 항바이러스제를 안 쓸 경우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그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들이 그래요. 제발 살을 도려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아프죠. 할 정도 네. 통증이 정말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네.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거의 그 포진 후 신경통을 네. 그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사실은 뭐 한 방이 옳고 양방이 옳고 이게 아니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건 한 방이 네. 더 낫고 어떤 경우에 양방이 낫고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에 또 그 초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낫고 네. 좀 증상이 심할 때는 양방으로 좀 증상을 눌러주는 게 낫고 또 이 우리 감기가 계속 끝에 안 낫고 계속 질질 계속 안 낫고 이어진다. 한 달을 한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방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백태선 원장님은 심정적으로는 한의학에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지만 어디까지나 한방, 양방, 협진이 최고의 진료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끝까지 네. 하시는 거죠. 예. 자, 지난주에 그 오장육부 예.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과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 그 위치는 똑같은데 예. 서로 기능이 다르다. 요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저는 캥거루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게 저 호주에 간 선교사들이 예. 원주민 보고 저 동물이 뭐냐 했더니 캥거루. 그래서 이제 캥거루가 됐는데 예. 원주민 말로 그게 저도 모르겠는데요라는 뜻이었대요. 캥거루가. 네. 예, 그래서 아까 요광이 그 꽃병이 된 얘기. 예. 네. 오늘은 어디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어느 이제 장기로 우리가 오장하면 네. 간, 네. 심장, 비장, 네. 폐장, 우리 콩팥, 심장을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간하고 심장을 했으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비장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현대의학적인 비장, 네. 비장 같은 경우에 우리 요 위 뒤편에 네. 위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비장이에요. 네. 현대의학적으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비위가 약하다. 그렇죠. 비위 상했다. 아. 네. 그게 비장
비장의 비랑 우리 위에 위자에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쓸개하고는 좀 다른가요? 쓸개는 담낭. 네, 담낭. 네. 네. 비장을 우리 그 지라라고도 배우죠. 네. 현대의학적으로 비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은 뭐 비장을 수술로 제거해도 사는데 큰 네. 문제 없어요. 비장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 그 낡은 적혈구, 네. 적혈구가 한 120일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제 이 적혈구가 흠집이 생겨요. 네. 세포 자체가 노화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제거해주는 곳이 바로 비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면역계예요. 네. 우리 복부에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걸 또 잡아주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비장 안에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비장하고 비위가 약하다 할 때 그 비장하고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비장이라는 개념하고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비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면 뭔가 소화기가 약해졌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시죠? 예. 그러니까 뭔가 비린 거를 못 먹는다. 네. 혹은 뭐 감정적으로 좀 뭔가 잘 맞지 않는 이런 생각과 말을 접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럼 소화기와 소화시키는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췌장이 비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또 그것도 전혀 개념이 틀려요. 네. 한방에서 물론 췌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학하고 그 한방하고는 1대1 매치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도 벌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깜짝 놀라실 건데 그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장하고 굳이 양방 장기 중에 제일 비슷한 걸 꼽으라 하면 저는 간이라고 봐요. 역할이. 그러니까 기능만 놓고 보면. 네. 그러면 이 비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장은 그 우리 비주운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소화가 되면 이제 위에서 소화돼가지고 영양분이 올라온다고 봤어. 비장으로. 그리고 우리 소장에서 이제 소화된 게 비장으로 들어온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먹은 음식 중에 정미로운 걸 이걸 갖다 수곡의 정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비장에 모여 있다가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위쪽 그 흉부 쪽으로 올려주는 전송해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비주운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혀 개념이 틀리죠. 그 우리 현대의 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그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면 일단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전신으로 퍼뜨려 주거든요. 그래 보면 거의 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장 같은 경우에는 간에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비통혈이라 해가지고 비통혈. 혈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혈액을 통제한다. 어떤 통제를 하냐면 혈액이 혈관을 벗어나지 않게끔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혈액이 지 마음대로 망동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지 위치에 가게끔. 근데 비장이 통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가 자꾸 코피가 난다든지 자꾸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눈에 흰자가 터진다든지 여기 충혈 실핏줄이 보인다든지 잇몸에서 자꾸 이렇게 피가 비친다든지 아니면 치질로 피가 뚝뚝 떨어진다든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어진다든지 그런 아니 경우 혈액 양이 더 많다든지 혈액 양이 많은 건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장이 혈을 통제를 못해서 그렇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비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썼다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아까 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간이 나빠지면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브리딩 텐던시라 해서 출혈성 경량을 유발해요. 간경화 환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간에서 우리 혈액 응고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간경화가 돼서 그걸 못 만드니까 피가 너무 묽어져서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피도 잘 흘리고 여기저기 출혈이 잘 된다는 거야. 보면 거의 비슷하죠.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방의 비장을 이야기하면 양방 쪽은 간에 가깝지. 뭐 적혈구 파괴하고 뭐 소화 효소 분비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한의대 들어갔을 때 이제 잘난 체한다. 이건 양방에 뭐지? 저건 뭐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다 포기. 양방은 양방이고 한방은 한방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비장 같은 경우에 우리 입을 주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입에 자꾸 물집이 잡힌다든지 입이 자꾸 터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하는 건 바로 우리 비장이 나쁜 경우에 비장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못 줘서 그렇다고 봤어요. 입 주변이 헌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비장이 약해지면 비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역질, 헛구역질 같은 거 하고 먹은 게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자꾸 마르고 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아까 전에 비장은 우리 육. 현대적으로는 우리 근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근육은 이렇게 움직이는 수축이 잘 되는. 그거 우리 육은 자세 잡는 거라고 했죠. 이 자세 잡는 게 덩치를 만드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마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위가 나빠지면 이 육이 빠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비장이 육을 주관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개념은 근데 위치는 똑같아요.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비장이나 그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비장이나. 근데 지금 기능적으로는 양방의 간과 한방의 비장이 비슷하다. 심지어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병까지도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설프게 연결을 하다 보면 간은 간이고 그런 오해를 쌓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장. 폐장.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공기를 마셨다 내뱉었다 하는 게 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폐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호흡을 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적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그러면 옛날에 같은 경우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공기를 마시면 맑은 거는 맑은 천기와 탁한 탁기로 나눠가지고 폐에서 맑은 천기는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탁한 탁기는 우리 날숨으로 내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기능을 하는 게 폐의 역할이고 또 두 번째 폐의 역할은 선발 숙강 작용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폐에서 우리 흉부에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이런 에너지를 전신으로 보내는 게 폐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선발이란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는 작용을 선발 작용이다. 그리고 숙강 작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걸 숙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발 숙강작용에 의해서 우리 전신 사지 말단까지 이런 에너지가 잘 흘러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숨쉬기뿐 아니라 에너지 배분 작용도 한다. 그래서 우리 폐를 정성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골고루 권력을 분배해 주듯이 에너지를 분배를 잘 해주는 기관이 이 폐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영의정이군요, 말하자면. 그리고 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를 주관하고. 네, 요거는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코가 막히면 코에 자꾸 병이 생기는 거, 아, 폐의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폐주 피모라 해가지고 피부하고 털, 이 발이란 개념은 우리 긴 건 발이라고. 모는 짧은 건 모로군요. 예.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신체 발부의 이 머리털. 이거는 신장. 네. 이런 작은 털은 우리 폐장. 아, 주관하는 데가 다른 거군요. 기관이 틀린 거죠. 네. 기능적으로는 어떤 걸 합니까? 이 발과 모는 모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피부에 있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땀샘에 그래서 이제 열을 발산한다든지 수축한다든지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 그 피부에 보면 지질 성분들이 이 우리 모를 따라서 나와서 우리 피부를 덮어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 머리털 같은 경우에 우리 햇빛을 막아주고 차단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 아시죠? 피부가 고와지려면 폐를 좋게 하라. 그게 최근에 화장품 선전에도 나왔는데. 이 한의학 이론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만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피부를 곱게 하는 약들이 폐에 작용하는 약들이에요. 또 폐는 오행상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잠깐. 폐는 대장, 코, 슬픔, 대장. 금에 해당이 되죠. 금. 금은 또 어떤 색깔일까요, 박사님? 금은 흰색 아니었나요? 흰색. 그럼 배곡 피부를 만들면 이게 폐와 금의 기운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담배 피워서 폐가 안 좋은 분들이 피부가 나쁜 그렇죠. 폐가 상해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방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있는 폐하고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이 그 한방의 5장 중에 폐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신장. 폐장과 이 연결된 육부는 다음에 하십니까? 폐하고 연결된 게 육부는 대장, 코, 피부, 슬픔 이런 게 있는데 이 육부는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따로. 이게 나중에 제가 전신 5장 육부를 다 통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신장. 키드니. 키드니.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소변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변을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해질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작용이 있어서 우리 혈압을 조정한다든지 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란 그 우리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우리 적혈구를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요. 현대에서. 혹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거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 우리 그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고산지대에 가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피에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 높이는.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한 번에 보낼 때 효율적으로 많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다가 밑에 우리 평지에 왔을 때 헤모글로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산소를 그만큼 잘 운반하는 거야. 요새는 그 도핑으로 그것도 다 걸리는데 옛날에는 자기 도핑이라고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훈련했을 때 피를 뽑았다가 평지에서 경기 직전에 사이클 선수들이 자기 피를 맞고 경기에 나선 적도 있죠. 근데 그 도핑에 걸리는 약 중에 하나가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맞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고산지대에 못 가니까 이걸 주사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핑에 걸린다 하는 게
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네. 거거든요. 이런 양방의 신장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장은 전혀 또 개념이 틀려요. 소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소변 따위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네. 한방에서의 소변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 소장에서 만든다고 봤어요. 소장에서 만들고 방광에서 한 번 더 걸어준다고 봤는데 신장에선 제일 중요한 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이 정기의 그 정. 정기의 정. 네. 정수 할 때 그 정인데 제가 참고로 정은 잘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개념이 모호한 건가요? 모호하다기보다도 이 정을 이해하면 한의학의 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안 가르쳐주는. 네.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르쳐주죠. 네. 요거는 그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을 가르쳐주면 이게 참 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모든 한의학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건 조금 함부로 안 가르쳐주고 비인 비전, 비인 부전이라 해서 좀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래도 좀 설명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따로 날을 잡아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패스할 거야. 비인 부전은 무협지에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신장 여하튼 정을 간직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뭔가 아주 에너지의 핵심.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일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는 게 한방의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정.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고민의 기간이 최대한 짧아질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댓글로 압력을 이게 팍팍 주시는 게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일단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수분을 이제 주관한다는 것도 신장의 역할이고 그럼 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주납기라 해가지고 우리 기를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납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우리 가볍게 숨을 쉬는 건 폐에서 해요. 근데 깊은 숨을 우리 몸 깊숙이 당기는 호흡이 심호흡. 심호흡을 하려면 이 납기가 있어야지 심호흡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 납기가 안으로 당기는 힘이 떨어지면 자꾸 소변을 지르겠죠 바깥쪽으로. 그리고 대변도 좀 자꾸 지르겠죠. 이게 기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기가 안쪽에서 풀려서. 당기지. 그런 역할이 납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납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호흡이 얕아질 거 아니야. 그 얕아지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호흡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한방에서 천식이라 부르는데 이런 천식도 이런 신주 납기의 기능이 안 돼서 그렇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폐 같은 경우에 선발 습관이라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 반대 기능이 바로 납기, 안쪽으로 기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m 달리기나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기가 떨어져서 이 신주 납기가 잘 안 돼서 호흡을 해서 거친 호흡을 해서 이제 빨리 기를 보충하는 거군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안 하고. 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귀를 주관하고 그리고 신주 이염이라 해서 전엄, 후엄. 이건 뭡니까? 전엄은 소변을 내보내고 후엄은 대변을 소변 대변. 그 두를 갖다 조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자꾸 소변을 지린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자꾸 내보낸다든지 이런 게 바로 신장의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키드니 네. 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신장 같은 이런 오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깥이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몸에 이 땀샘을 확 열어서 땀 구멍을 열어서 체온을 낮춰야 되겠죠? 예예. 네. 그럼 바깥이 추워지면 어떻게? 그러면은 몸의 이 면적을 좀 줄여서 예예. 수축을 시켜서 열을 보존해야죠. 예. 그게 현대의학적인 생각이고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한의학적으로는 바깥이 춥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같이 추운 쪽으로 적응을 하는 건가요? 몸에 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항상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열이 오장육부의 작용으로. 오장육부 중에 글쎄요. 화에 배속돼 있는 심장이 네.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체온이 열이 화의 기운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몸에 열이 나고 추위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외부가 사막 같은데 건조해지면 그럼 이제 몸의 수분을 좀 늘려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신장, 수의 기운. 신장보다는 비장. 네. 습토. 습기니까. 네. 그리고 바깥이 더워졌다. 그럼 이제 몸을 차갑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금인가요? 수인가요? 이럴 때. 수죠. 수. 네. 한수. 차가운 수잖아요. 금의 기운은 건조한 기운이고. 네. 그래서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장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한의사들 내에서 논란이 펼쳐진 거야. 과연 신장은 뜨거울까 차가울까?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기는 하지만 신장 자체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 뜨거운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그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행으로 봤을 땐 수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뜨겁다는 거야. 네.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면 차가워져야죠. 그런가요? 수에 배속이 되니까. 만약 심장이 열심히 일하면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심장이 약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겠죠. 그렇죠. 우리 콩팥 신장이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차가워져야 되고 이게 기력이 떨어지면 몸이 열이 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신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장이 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장에 열이 많다. 그 주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 치료하는 약을 따뜻한 약을 쓸 것인가, 찬 약을 쓸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요. 신장 자체는 뜨거워요. 따뜻해요. 근데 신장의 역할은 차갑게 해요. 뭐냐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그 아까 신장이 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이 쉽게 이야기해서 핵발전소의 핵원료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중요한. 뜨거운. 그러면 이 뜨거운 정을 우리가 냉각수로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차가운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기운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 어렴풋하게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오장육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또 오장육부 말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경락. 그렇죠. 경락 마사지, 경락.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제 경락이 그러면 무엇냐? 구체적으로 무엇냐? 여기서부터는 또 그래가지고 경락을 발견했다 해서 김봉환
학설, 봉안학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김일성 장수연구소 소장이라는. 네. 예. 그래서 이 경락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신경도 아니고 네. 혈관도 아니고 림프관도 아니고 이게 사실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경락의 흐름을 부위에 침 놓는다든지 하면 네. 치료는 돼. 그 치료는 되니까. 네. 그래서 김봉환이라는 분은 이게 서양의학이 밝혀낸 신경, 혈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체계가 존재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현대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여하튼 경락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경락이라는 것 자체가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네. 기혈이 흘러가고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네. 이제 각각이 이제 상생상극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정보의 연락통이 되는 게 바로 경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깥이 춥잖아요. 추우면 우리가 오장에 야 춥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 그 경락의 역할이고 또 우리 외부에 그 세균이나 고기에 들어오는 과정도 이 경락의 역할이 그 경락을 따라서 들어온다고 봤어요. 그 이런 것들이 다 경락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락 안에 일정한 점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 경혈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없어요. 여기 없습니까? 네. 저는 제가 지금 잘못 넘긴다 해가지고 계속 경혈이라 해서 일정한 점에 이제 그 침을 놓는다든지 한의원 가면 이제 신체 그려놓고 그 혈자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혈자리에 우리가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를 눌러봤을 때 어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게 경혈점이거든요. 경락과 경혈을 이해하시는데 제가 흔히 비유를 들어요. 비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시민을 예를 들었을 때 서울 시민이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제 감정을 좀 북돋아주는 감정을 좀 촉촉하게 적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감정을 촉촉하게 하려고 저기 세빛 둥둥섬을 뚝섬에다가 세빛 둥둥섬을 띄워가지고 그게 막 공연을 딱 하고 나니까 서울시 시민들이 감정이 촉촉하게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메말라 있던 감정이 채워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다가 딱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체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해서 박원순 시장이 뭐 어느 지역에다가 운동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울 시민들이 또 체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강이 경락이고 그 각각의 그 우리 잠실지구라든지 뚝섬이라든지 그런데 어느 지점을 우리가 더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 투자를 하니까 감정이 서울 시민들이 감정이 촉촉해지고 어떤 데 투자를 하니까 체력이 높아지더라. 이런 게 바로 경혈과 경락의 관계 정도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경락의 특수한 지점에 우리가 자극을 준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해서 우리 속에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감정을 촉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메마르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치료한다는 게 침과 뜸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경락, 경혈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신체적인 증상을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까지도 같이 바로잡는 이게 한의학의 특징일까요? 한방 자체가 오장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장에 아까 간 같은 경우에 화를 내게끔도 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 기쁘게도 한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심장을 보호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사람이 좀 기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막 사람이 헤헤 웃고 다니면 조금 감정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장에 아니 우리 폐장에 있는 혈자리를
좀 강화를 시켜주면 감정이 조금 좀 진중하게 예, 네. 예.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고 한방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 마음의 질병을 동시에 다스리는 거군요. 그걸 통합한 게 오장이라는 개념 속에 녹여놨다는 거죠. 한방에서는. 알겠습니다. 경락, 경혈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질문. 어떤 분이 한방 닥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한양 닥터 개인적으로 질문하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깎는 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냐? 우리가 흔히 그 한약은 크게 보하는 약과 깎는 약을 사하다는 표현을 써요. 사하는 약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한다는 개념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보약 그런 개념이고, 깎는다는 이야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번에 오행할 때 오행을 볼까요? 오행 제가 찾아서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있으시겠네요. 오행에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 뭐 크게 치료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고, 만약에 이렇게 화의 기운이 너무 세다. 세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우리 술을 보해줘서 화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을 보하는 약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건 보약이 되겠죠. 근데 화 자체를 깎는 약을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화를 깎는다 해가지고 사하는 약, 깎는 약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인삼이 굉장히 탁월한 약재인 건 알겠다. 근데 과거에 사람들이 못 먹고 영양 상태가 떨어질 때는 이제 이 단기간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는 인삼이 정말 천하의 명약이었지만 현대인에게는 이게 과연 뭐 필요한 약이냐? 물론 뭐 좋은 약이라는 건 인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삼이 단순하게 살찌게 하고 영양제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삼 자체가 우리 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지게끔 해서 몸이 좋아지는 개념이지, 이거 자체가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제여 가지고 몸을 좋아지게 하면 그걸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좋아지면 기능을 못하던 세포들이 열심히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그건 약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우리가 세포가 먹을 게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영양분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락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갖고 있었던 평소의 의문인데 어떤 때는 대침을 쓰고 어떤 때는 조그만 침을 쓰고, 그거는 선생님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이 침을 놓는 자리가 깊이가 있어요. 그 체질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요. 어떤 위치는 깊게 찔러야 되고 어떤 위치는 얇게 찔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이 중하면 또 깊게 찌르기도 하고 병이 약하면 얇게 찌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귀 같은 경우에 깊게 못 찌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살이 얇고. 근데 허리 같은 경우에 깊게 침 끝까지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뭐 병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투자라 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침인데요. 그건 좀 아프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뭐 맞을만 해요. 그래 지금 현대 같은 경우, 현대는 이제 침이 거의 규격화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 옛날엔 그렇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침이 굵었어요. 근데 요즘은 호침이라 해서 가나다란 침을 쓰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아픈 걸 또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뭐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은 호침이라 해서 가는 침을 쓰고 또 장침 같은 경우에 옛날엔 쓰는데 요즘은 거의 뭐 안 쓰는 추세죠. 제 유럽 친구가 예전에 했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삐었는데 왜 침은 오른쪽 왼쪽에 다 놓느냐? 근데 중요한 건 낫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병우치, 우병자치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뭐 전 개인적으로 아픈 쪽에 나요. 그런데 오른쪽 발이 삐었으면 오른쪽 발목. 근데 반대편에 놓는 것도 한방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전 뭐 예를 들어서 그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골절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이 팔에 골절이 되면 여기에 침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그 감염이 돼서 그렇죠. 더 악화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반대편에 놔도 우리 몸에서 손에 놨구나. 몸이 그거를 인지를 한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골절도 안 돼 있고 이런 감염도 없는 상태 같으면 뭐 그냥 그 자리에 놔도 상관없을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오른쪽 팔목을 다쳤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왼쪽 비슷한 부위에 놔도 이제 몸이 알아서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야. 옛날 한의사들이 다친 데 놓다 보니까 환자가 더 나빠지는 거야. 지금은 뼈가 부러지면 한의원 안 오잖아요. 그렇죠. 다 양의원 가서 깁스하고 부모되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옛날 한의사들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감염이 돼서 골수염이 되고 환자 손목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 같으면 반대편에 놓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었지 않나 싶긴 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백태선 원장님께 정중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닥터 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